자, 이건 어제 쓴 겁니다. 어제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식으로 먹었는데 그 추위에 뚫고 헬스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밈 주식이 오를 때부터 버블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몇몇 버블 신호를 주는 주식 종목이 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얘들이 오르면 며칠 뒤에 떨어진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장이 그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피 오르고 난 다음에 코스닥 오르고 S&P 오르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밈주식 오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으니까 작은 돈이 집중되면은 팍 오르거든요. 이게 유동성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실질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은 실질 금리가 장기간 감소했고 이거 장기간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장기 자산이면서 동시에 주식보다 규모가 커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단기 채권 유동성이 증권사로 향했죠. 이거 터지면 단기적인 유동성이 다 날아가는데 연쇄부도가 나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PF까지 던져놓은 거라서. 그래서 개인은 가장 많이 팔았고 외국인도 매도세입니다. 이제 증권사 자금도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국민연금을 끌어들였죠. 그리고 국민연금 어떻게 투자하는지 말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에는 더 이상 투자하기 힘들 것 같더니만은 코스닥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대형 플레이어인 국민연금 자체가 원인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원인은 뭐다? 시장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미국의 M7이 먼저 오르고 밈주식 오르듯이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이건 너무 올랐는데 이건 물리잖아. 물리긴 싫은데 그냥 코스닥이 오르는 거. 왜냐하면 투자란 건 결국에는 작게 싸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싸게 거래를 해야 좋은 거래가 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반도체 좋은 거래라고 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래를 찾으려고 코스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이 먼저 오르고 은이 모르는 것.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빠르게 폭등합니다. 좋은 거래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올라버린 안전자산에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거래가 아니겠죠.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적은 곳을 발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경험처럼 뭐 이제 상급지 먼저 오르고 하급지 오르는 것처럼 언제나 경험처럼 웬만큼 시장을 지켜본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슬슬 버블 막바지 단계다라는 걸 알 겁니다. 언제적인가 했더니 제가 2020년 1월 6일에 저거 적었더라고요. 여기에 코스닥이 튀어오를 때 폰지 자산 단계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버블 때. 그래서 헤지 자산, 투자 자산, 폰지 자산 단계로 들어갔는데 이제 폰지 자산이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027년 딱 시작될 때쯤에 이제 붕괴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는 돈을 계속 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좌파들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개인이 마이너스 27조에 100%의 코스피가 200억이 올랐는데 마이너스 50% 손실입니다. 이 자식들 돈 없어요. 심지어 고위공직자들, 이재명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조차도 미국 주식을 샀답니다. 한국 주식 사라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한국 주식을 안 사고 미국 주식을 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해칭을 하고요. 좌파들이 있는 곳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의 경험을 다시 보죠. 이제 다르게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밈주식이 오를 때가 버블 막바지다. 모두가 돈을 벌었을 때가 막바지다. 사람이 많으면 분모가 커지고 몫이 줄어든다. 근데 한국 주식시장 자체는 포용하기가 너무나도 규모가 적죠. 다들 이거 하나는 이해할 겁니다. 설탕세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 투자까지 숨기는 지금 정부의 바닥의 끝을 보고 있다. 이 부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채금리가 튀어오르고요. 환율은 약해집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용이 없는 곳에 거래를 왜 해요? 점점 국채금리는 더더욱더 튀어오르고 신용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레이어링이 끝날 쯤에 보이게 될 겁니다. 이 기회에 저는 국민연금이 처참하게 파괴되길 기대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동일해요. 유동성의 근원, 금융기관이 디레버리징을 하는데 왜 개인이 부채를 뿌려야 되냐? 금융기관이 디레버리징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의 실질 금리는요, 10년물 팁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본질로 들어가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글을 적으면 대다수 이제 혼란스러울 걸 압니다. 제가 정보보안 취업 지도에도 적었고 여러 번 했지만은 과거에 적었던 세팅 값을 다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글이 대체로 길어져요. 이 세팅 값 안 적으면은 되게 편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별별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댓글로. 그래서 세팅 값을 먼저 말하고 갑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당황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애초에 공부란 게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학습하고 반복적인 이제 분석 이런 것들 행동을 통해서 체득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도 대충 안다고 치갈겨 적으면 편하긴 한데 그러면 이 글 가치가 없어져요. 차라리 오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세팅 값을 다시 설명하는 게 나아요. 과거 위주로 생각하면요 후회밖에 안 나오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계속 집중하면서 그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체득이 됩니다. 제 그 장기간 봐왔던 사람들은 제가 실질금리를 2024년 정도에서부터 자주 이야기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흔히 환율이 금리 차에 영향이 있다는 것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실질금리 차이에 가까워요. 뭐 금리를 올리면은 뭐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돈값이 올라가는데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실질금리를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3페이지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많이 적었더라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진짜 의미도 실질금리의 영향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실질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은 당연히 여기는 인플레이션 제외하고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비용이 적고 부가가치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달러 자산의 실질 수익률이 더 매력적이다. 이게 정확하게 화폐 이동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죠. 반면 한국의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 높으면 원화 자산의 실질 수익률이 더 매력적이고 당연히 자본이 한국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생각하는 환해지가 비용이 되는지 수익률이 되는지 그것들을 전편했던 게 이겁니다.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의 멀티커런시 전략 그리고 각종 연기금, 국채 투자 배당, 환해지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데 배당 받는 것과 환해지 받는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데 이때 이 실질 금리를 기준점으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상세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매크로예요. 정보보안 취업지도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대량 소비 쿠폰으로 발행된 국채는 장기 채권을 대량 매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니까 국채를 팔아야죠. 이게 보통 채권 자경단이라고 합니다. 단기 국채를 또 정부가 가져가서 시장의 유통성이 없고 자본 비용을 증대시켜서 거래 비용이 증대합니다. 거래 비용이 증대한다. 마찰 비용, 돈이 소멸한다는 뜻이죠. 그럼 저기서 또 세금도 또 오를 거예요. 다시 또 돈이 소멸하죠. 단기 국채가 롤오버가 오기 때문에 그 단기 국채 만기를 줘야 되거든요. 즉 크라우딩 아웃입니다. 설탕세 하는 것도 이런 막바지 밑바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처럼 리짜이밍 화법이 거의 정부의 바닥이 어디까지인가 이걸 보여줍니다. 한계까지 지금 현재 제가 기본적으로 말했는데 좌파들이 먹고 사는 방식은 간단해요. 안전망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링된 버퍼.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업, 저축, 자산 뭐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신용, 레이어링을 쌓아가면서 축적하면서 안전망을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씁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보고 그 정부도 똑같은 이런 레이어링 버퍼를 만드는데 이 버퍼의 중간지대 쌀먹을 하는 게 좌파들의 기본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안전망을 부수는 게 메인이에요. 자, 지금 유동성이 없는 정부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안정성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세까지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유세로 부동산 잡을 수 없다는 건 마찰 비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겁니다.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지네들도 부동산을 가득 들고 있는데 거래 비용을 높여서 부동산 가격을 그냥 높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만큼 부동산 제공이 어려워지니까 대출을 규제했으니까 부동산을 싸게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점점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다시 또 세금을 걷게 되겠죠.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즉 좌파들의 히든 아젠다는 고학 경제랑 똑같아요. 잉여 현금 흐름을 최대한 말려서 고통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돌리는 것. 이걸 기반으로 웩 이상은 양극화가 될 때고 웩 이하는 추락할 겁니다. 그러면 그 추락하는 거 제가 좌파보다 잘 살려고 했습니다. 그 추락시키는 걸 누구를 시켜야 되겠어요? 배급 족속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히든 아젠다 리얼 게임은요, 잉여 현금 흐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속들은 부동산에 능숙하고 다 알고 합니다. 저 월세는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일부러 폭등시키는 거예요. 자, 2024년부터 제가 했던 말은 장기적으로 실질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뜻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2024년 7월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업데이트한 2026년 1월 23일 자료고요. 소비 쿠폰 이후 올라버린 국채금리가 보시면은 지금 3년물 국채 보시면은 3.1까지 올라왔습니다. 저거 3.5 넘어가면 4%로 바로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이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다음 내가 2%대의 채권을 발행했다가 3년 뒤에 3%대 채권을 이제 다시 발행을 해가지고 3% 이자를 줘야 되고요. 자, 이제 또 발행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4%대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그 순서가 될 겁니다. 그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는 안 팔려요. 우리나라가 원래 10년물 국채가 잘 안 팔리고 선물까지 동원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자를 증권사로 줘서 최대한 이제 10년물, 30년물 국채들이 팔리게끔 안전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잘 안 팔려요. 왜냐하면 계속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면 장기 채권 산 사람들이 전부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 팔립니다. 반면 3년 이하 국채로 롤오버하면서 돈을 뿌리고 있는데 이거 역시 대량 발행으로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3년물 국채 금리는요. 2025년 5월 2.5%에서 금리가 3.1%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출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이 금리가 오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겁니다. 특히 0.6% 정도 금리가 오르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돈을 뿌리는 동안. 그리고 이걸 정부가 하고 있고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돌아오고 반대로 크라우딩 아웃을 통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국고채 금리가 3.5%가 될 때 비상 그리고 4%까지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단기 국채 3.5% 이상 그리고 환율 1,500원 그리고 주가 폭락 요 세 가지 중 하나가 터지면은 나머지 둘도 동시에 터진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이거는 1,410원대 이제부터 환율 위험하다 그러면서 M2 통화량 8% 넘었을 때 이상 더 풀리겠구나 도망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리 먼저 도망쳐 있어야 됩니다. 뒤늦게 도망치면 손실밖에 안 나요. 가끔 학생들한테 저는 비상시일에 미리 앞당겨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 금 사야 되나요? 이런 학생들 있어요. 왜 그때 안 사고 지금 와서 이러냐. 이게 왜 그러냐면 안전자산보다 투자자산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에요. 저 한국 주식 저렇게 오르잖아요. 한국 주식 저거 사야죠. 이런 식으로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안전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발판 없이 튀어오른 상태이니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가치평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평가요. 주식의 무위험 이자율이 한 4%쯤 된다는 뜻은요. 코스피 PER이 최소 20을 뜻합니다. 아래는 코스피 200의 PER이고요. 20 정도 됩니다. 20.89. 자, 1월 28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귀찮으니까 그냥 20이라고 합시다. 뒤에 89 뭐 그냥 다 끊어버리고 20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제 잘 오르고 있죠? 대다수 멀티플을 평균치로 사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PER 기준점으로 해서 평균이 어느 정도였고 이걸로 사고 하는데 감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이 PER이란 걸 바꿔 이야기하면 매출 대비 이익이 그 가격 대비 이익이거든요. 이거 바꿔 이야기하면 미분값이에요. 미분값을 다시 미분값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술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안 맞아요. 뭐 30km 달렸다가 50km 달렸는데 평균 몇 킬로냐 이런 식으로 산술 평균 하면은 계산 다 틀어집니다. 게다가 심지어 현실은 시가총액이 증대하고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변화한다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건 산술 평균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조합 평균해야 되는데 조합 평균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변화하기 때문에, 즉 거리가 변화하기 때문에. 미분값을 다시 미분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비율을 다시 비율로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도 변하고 이익률도 변하기 때문에 그냥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간단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가장 정성입니다. 평균보다 떨어지니 높니 이런 게 아니라 채권과 비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익률, 즉 20분의 1 하면은 딱 5%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알려드리냐? 이 소리로 평균 PER 멀티플 이야기하는 족속이 있다면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 걸으십시오. 이거 사기꾼입니다. 평균 PER 입에 내뱉는 족속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걸으십시오. 이걸 참고 지표로 할 수 있죠. 대충 이 정도 감보다는 이게 좀 더 정확하니까. 근데 이걸 남에게 이야기하는 용도로 평균 PER보다 낮으니까 이 기저효과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한 족속은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기저효과는 수익률, 즉 채권 대비 수익률이 너무나도 낮은 편입니다. 그게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보다 더 수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은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저효과입니다. 튀어 오르는 것 같잖아요. 자, 우리는 이 평균을 그래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기저효과는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간단한 가치평가 여기서 옵니다. 왜? 그건 기본적으로 하면은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자본비용 다른 쪽에서 투자를 했을 때 상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중에서 내가 빌린 돈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용이 아니라 퍼센테이지 자본비용이에요.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비용. 그래서 PER은 회사의 수익률을 뜻하고 20분의 1은 5%. 그럼 5%죠? 자, 계산해 봅시다. 교과서적으로. 5%라는 뜻은 10년물 국채금리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1.44%네요. 10년물 국채를 사는 것보다 1.44% 정도 높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교과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외국에는 여기에 환차익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주식이 지금 1.44% 10년 정도의 수익률을 추가로 생각하고 단기 국채 대신 살 가치가 있는가? 여길 물어봐야 돼요. 왜 단기 국채일까? 리스크 프리미엄 1, 2%는 별도 개인으로 또 가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2.4%? 사실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2.4% 정도의 기본적인 자본 비용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요거 이상 수익률이 나올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여기서 저는 2.1% 정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절한가 계산을 했습니다. 뭐 좀 보수적으로 적어졌죠? 자, 그런데 한국은 10년물 국채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교과서적으로는 10년물 국채가 메인이에요. 근데 한국은 10년물 국채가 메인이 아니라 1년, 2년, 3년물 국채가 메인입니다. 3년 이하 국채가 메인이고 미국은 10년 이상 국채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위험 이자율이 10년물 국채가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국의 무위험률은 3년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0년물이라는 뜻은 3년물에 곱하기 3 레버리지 이상급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실토하자면요, 금리 정점기에 10년물 국채 이상은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한 9년물, 정확히는 10년물 초과 이상은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30년물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절대 안 사요. 10년물까지입니다. 10년물까지만. 레버리지 3배까지만 내가 커버한다. 30년물 국채가 미국에서 무위험 이자율 곱하기 3 레버리지 정도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33배 레버리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년물에 한 33배. 한국은 강남 부동산, 사대문 안 부동산처럼 장기 투자 자산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채권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국의 10년물 국채는 믿을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10년물 국채가 다 샀던 사람이 나가리 났잖아요. 다 손실. 즉 한국의 무위험 이자율을 아무리 온건하게 봐줘도 3년물 국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기 자산인 금과 S&P 500으로 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 부동산 거래를 죽였다는 뜻은 뭐냐면 많은 자본 이탈,
장기 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부동산 너네 장기적인 비용 감소시킬 만한 가치 이제 불가능해. 그걸 통해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데 너네 이제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자본 이탈을 해야죠. 그러면 최대한. 제가 녹색 글을 적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강남 부동산, 4대 문안 부동산처럼 장기 투자 자산이 매우 드물다. 금 S&P 500. 자, 지금 한국을 보세요. 스타트업이 있나요? 기업이 있나요? 장기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럼 계산을 다시 한국 버전을 해봅시다. 한국 버전을 해보면요. 한국의 3년물 국채금리 지금 3.1%, 리스크 프리미엄 1.9%. 자, 코스피 200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의 PER이 25 정도 돼서 4%라고 해봅시다. 근데 한국의 3년물 국채금리가 3.5% 튀었습니다. 이거 돈 뿌리는 만큼 이거 가격 올라가겠죠? 그럼 리스크 프리미엄이 0.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3년 동안 0.5%씩 더 먹을 가치가 있는가? 과연 코스피 200은 이 튀어 오르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자, 그럼 그 기준이 1% 정도 플러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외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산상 도저히 안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국채가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채를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1.9% 리스크 프리미엄 1%만 정도 더 해도 2.9%가 됩니다. 그럼 최소 6%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PER 16 이하를 뜻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한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의 자산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 98년이거든요. 자, 장기 투자 자산이 적다는 거. 우리 경제는 단기 금융시장에 비해 장기 금융시장 발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자금 조달의 운용과 장단기 금리 차이 미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96년에 그랬어요. 뭐 사회주의 짓거리는 족속들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저렇게 자본을 쌓아가면 안 된다라고 짓거리고, 문재인도 장기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돈을 쌓아갈 때 너무 많이 쌓았다. 그래서 너네는 저거 의도적인 적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장기 자산을 털어먹는, 버퍼들 털어먹는 이 루팅족들이 넘쳐 흐르는 곳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인 먹기뿐이지.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모두 트레이더예요. 2012년 국고 30년물을 고는데 60년 걸렸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 잘 안 팔려요. 10년물도 잘 안 팔리는데 26년 장기국채 매도가 일거에 시작이 되었죠. 왜? 금리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돈을 저런 식으로 뿌려대니까. 한국의 장기 투자 자산은 서울부동산, 강남부동산, 금뿐입니다. 나머지는 S&P 500가죠. 대다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듀레이션이 전부 짧아요. 한국은 전부 다. 그래서 제일 긴 투자가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면서 반대로 투자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껏해야 계산하는 거 1%, 2% 정도 추가하는 것 뿐입니다. 연간 1, 2% 정도 계산 후에 접근합니다. 사실 사업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 뭐 대부분 이제 뭐 엑시트하는 것도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사업 바짝 해가지고 그거 회사 팔고 도망가잖아요. 여기에 한국 시장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피 ER은 투자 유인 요인이에요. 이익이 더 빠르게 개선할 것이다. 한국의 고피 ER은 투자 회피 요인입니다. 뭐 미국은 점점점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한국은 점점점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좀만 커지면 노조니 정부니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다 조져버릴 것이다. 이게 간단한데 미국 테크 기업을 믿을래? 한국 테크 기업을 믿을래? 라는 질문에 답이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 아직까지 투자한 만큼 회수를 못했거든요. 좀 덩치 커져서 이제 이익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투자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쿠팡이 뭐 한국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배급 루팅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족속들은 중간지대 버퍼 쌀먹밖에 못합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폰지 사기 같은 배급 좀비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족속들이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한국의 장기 투자 자산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느 나라 성장주를 믿을래라는 질문도 됩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자, 코스닥을 믿을래요? 나스닥을 믿을래요? 이게 경쟁이에요. 스타트업일수록 정부 규제가 더더욱더 중요한데 한국 정부를 믿을래요? 미국 정부를 믿을래요? 한국 시장을 믿을래요? 미국 시장을 믿을래요? 이재명을 믿을래요? 트럼프를 믿을래요?
예를 들어 로켓랩을 믿을래, RTO젠을 믿을래 정도의 답으로 경쟁이 됩니다. 요즘 이제 코스닥도 잘 오르죠? 한국의 선도적 기술이 모였다는, 기술 기업이 모였다는 코스닥의 PER은 118입니다. 오, 근데 나스닥은 34예요. 나스닥의 수익률도 더 높습니다. 코스닥, 나스닥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면 심지어 환차익 이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국민연금이 사겠답니다. 코스닥. 그래서 한국 자산으로 이걸 원재를 해칭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남 부동산을 사거나 대출로 인플레이션 녹이고 자산 올리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KRX 금을 사거나 아니면 달러를 사서 달러형 자산을 사거나. 자,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은 달러죠. 달러. 요즘 이제 금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은 뭐 한국에 또 금 저기 종로에 텅스텐 중국발 텅스텐금 돌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잘 회수합시다. 환전 잘하시고 순환경제는 반복할수록 규모가 커집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잉여현금 흐름으로 저 국민연금 환전할 때마다 열심히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환율 감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야 되는 겁니다. 미리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조직화로 점점 커질 테니까 아주 재밌게 봅시다. 터지느냐 아니면은 더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느냐. 대다수 사람들이 세금 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잉여현금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다시 돈을 뿌려요. 그러면 그 돈이 세금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자산 가치를 중간에 높이고 세금은 증대시키지 않습니다. 즉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사실은 이 시장에서 자산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이익을 얻고 혹은 해칭을 한 사람들이 점점점 이익을 얻는 구조적인 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는 어떻게든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잉여현금 흐름과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은은 늦죠? 지금은 이제 금투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서. 예전에 한번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나빠진 한은의 지금 결과가 64개국 중 63위의 화폐 가치를 만들고 각국은 애초에 달러에서 지금 현재 탈달러하고 금으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 한데 여전히 금은 2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미국은 10년물 이상 국채가 주력이고 한국은 3년물 이하 국채가 주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상이잖아요. 이건 이하고. 이건 사실은 1, 2년물 국채가 사실은 무위험 이자율인데 그래도 내 나라니까 조금 안타깝게 3년물을 온건하게 해줬다라는 정도 수준일 뿐입니다. 사실 저거 1% 플러스 하면 안 돼요. 한국은. 플러스 한 2%에서 3%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미국은 최저금리 국채를 기준점으로 보수적으로 무위험 이자율을 설정했고요. 한국은 최고금리 국채를 기준점으로 최대한 완화적으로 무위험 이자율을 설정해 줬습니다. 자, 자주 말하던 실질금리 팁스. 미국에서는 팁스 수익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국채가 따로 있거든요.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은 실질금리입니다. 명목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은 실질 경제성장률이고 우리는 사실 생산성만큼 이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에 인플레이션 합치면은 명목 경제성장률이 되고 제가 했던 거 이거 전편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본원 통화량이 10% 증가하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실질 경제성장률 3%쯤 되면은 소비자 물가 2% 정도 플러스하면 요게 명목이다. 그럼 나머지 5%는 첫 번째 부동산 먼저 들어간다. 큰 시장 그리고 기업 현금 이제 사내에서 국채금리 튀어오르네 이거 투자할 데가 없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무너질 때를 대비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순환 이거보다 주식입니다. 단기재본 여기까지는 그나마 장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단기자금이에요. 단기자금. 그리고 해외 투자로 툭 튀죠. 거래 비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돈을 뿌린다고 해서 이건 마찰 비용이라서 소멸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으로도 안 들어가요. 돈 뿌린 만큼 들어와서 순환을 도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돈을 더 뿌린다고 해서 세금이 늘진 않습니다. 그냥 이쪽에 자산 가격으로 다 튀어 들어가는 거지. 세금이 늘려면 어떻게 된다? 요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소비자 물가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고압경제라는 거에서 이 부채를 녹여버리자. 부채를 녹여버리자. 그런 방식을 쓴 게 우리 팬데믹 버블 그리고 문재인 지금 현재 이재명이 하는 건데 이걸 하면은 잉여현금 흐름을 최대한 소비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비를 한 만큼 고통 기반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서 빡세게 일하게 됩니다. 요런 방식으로 구조를 돌리거든요.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청년 세대를 어떻게 하면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실패를 설계하게끔 만드는 구조예요. 기존에 먼저 선도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로 됩니다. 그거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계속 양적 완화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양적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말리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거 최대한 채우라는 식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뿌린 만큼 대가는 청년 세대들이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 왜 살리겠다고 붙잡고 있습니까? 사실은 한번 붕괴되는 게 오히려 길이 더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도자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 양극화시키면 새로 경쟁에서 올라가서 순위가 다시 재정립이 되죠. 안전자산 먼저 사서 대비하고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질문해 봅시다. 미국의 명목금리는 10년물 국채로 삼아야 될까요? 연준 기준금리로 삼아야 될까요? 자, 제가 위에 무위험 이자율로 이야기했죠. 10년물 국채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한국은 아무리 온건하게 쳐줘도 3년물 국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그냥 10년물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들은 자본 비용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는 전부 자본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현금 비용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실수를 제일 관습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 금리를 계산해 둔 것이 미국의 10년물 팁스 수익률입니다. 물가채 부진한 수요하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난리가 아니죠. 장기 국채가 안 팔려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안전자산화 시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팁스 발행 수익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빼고 국채금리 팁스 발행 수익률 1.94%입니다. 사실 굉장히 실질금리가 높은 상태인 거예요. 이거 사실 2000년대급의 실질금리급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IT 버블 때거든요. 정말 제일 잘 나갈 때. 미국이 쩡쩡거릴 때. 그때급으로 실질금리가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요. 소련 망하고 전 세계 통일하고 우리는 1강이야 라고 할 때 수준의 실질금리급인데, 과거에 그 정도, 지금은 딱 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요.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상태는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연준은 8.3%에도 고압 경제를 하겠다면서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당선시키려고 금리를 또 한 번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시기에는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데 양적 완화를 금리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양적 완화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진짜 개쓰레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뭐 연준이 정치화된 건 그 안에 리사콕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실질 금리가 떨어질 때 S&P 500이 팍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산 축적된 만큼 떨어지고, 자, 이게 바닥인 거예요. 이제부터 실질 금리가 튀어오를 때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자, 당연히 주식은 좀 더 원래는 선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주식은 선도적으로 움직였다가 실질 금리가 오르는 것 같으면 주식은 또 빠르게 반응해서, 최대한 빠르게 반등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요거 실질금리 올라가면 금이랑 같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산 축적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게 퍼센테이지로 만든 게 아니라 S&P 500 수치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실질금리가 튀어오를 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튀어오른다.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딱 보면은, 좀 더 이제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딱 반비례 관계인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기 2012년에서 2014년, 여기는 여기 뒤편이 안 나왔군요.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 여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뭐 부동산이니 자산이니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이게 우리가 지난 서브프라임 이후부터 케인즈주의자 족속들이 세상을 망가뜨린 모습입니다. 특히 저축을 못하게끔 녹여버렸죠. 저축을 하면은 너네들 인플레이션에 돈이 녹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지금 노인들이 빈곤화된
이유예요. 카드 버블 때조차도 노인들이 40대, 50대일 때 주류 소비 계층이고 사회 중산층이었습니다. 근데 왜 몰락했을까요? 오래 살아서? 아니요. 저분들은 저축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럼 1년에 15%, 20% 이런 식으로 돈 푸는데 안 녹을 저축 없습니다. 그 채권을 알았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래서 한국처럼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 주가는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신호가 되고 실질금리가 한 번씩 폭등할 때 주가는 조정의 신호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자산, 즉 통화량만큼 주가가 떨어지고 이게 장기 자산으로 작동하며 다시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튀어오르는 거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즉 조정이란 건 장기 자산 축적이 어디까지 바닥이 되었는가 그걸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요. 실질금리는 통화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자본 비용의 상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정도 자본 비용도 못 견딜 수준이면 죽어라. 그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거의 폰지 사기급 스타트업이 나와도 너네들 살려주겠다라는 거고요. 좀비 기업이 늘어나죠. 반대로 실질금리가 튀어 올랐다는 건 자, 너네들 디폴트 얼라이브 해라. 왜냐하면 이때 VC 자금들이 왜 생겼냐면 투자할 곳이 없는 곳을 찾아가지고 사스 서비스로 갔어요. 지금은 이제 사스 서비스 다 죽고 있습니다. 다 어디로 가요? AI로 다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전부 투자가 AI로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방산 트레이딩, 원자재 트레이딩 이렇게 되겠죠. 그 투자할 곳이 없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런 스타트업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튀어 올랐죠. 이제 너네들 디폴트 얼라이브 못하면 죽는 거야 라는 식으로 된 겁니다.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그걸 견디는 기업이 늘어나고 실질금리가 예를 들어 뭐 여기 그 10년물 국채가 한 7, 8% 된다. 그럼 너네들 7% 이하 이익률은 다 죽어. 영업이익률 7% 이하는 다 죽어.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금리가 낮아지면 좀 더 수익률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난다. 즉 이지머니, 하드머니 그리고 우리는 높은 수준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면 2012년, 2022년 장기간 실질금리가 1% 이하였던 이 이지머니 기간 동안 각종 공유 서비스업들, 스타트업들 늘어났던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드머니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 한동안 보기 힘들 거예요. 뭐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내수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자기네 내수에서 이지머니가 될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미국에 돈을 받아서 움직이는 곳은 하드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로 따지면. 그리고 중국은 열심히 또 산업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될 테고 우리는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열심히 막으려고 이창용이 CBDC 하고 이런 거 하려는 거죠. 환율은 양국의 실질금리 차이가 제일 큽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여기 국채 투입할 가치가 있는가. 실질금리가 높아도 신용이 없으면 안 들어가죠. 그리고 해당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굳이 여기 국가에 투자할 가치가 있나? 라는 것도 있죠. 자본 유입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가장 기초가 실질금리입니다.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나머지 여러 복합적인 요인 하는데 이게 가장 구조적이에요. 구조적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은 원달러 환율이고요. 파란색은 미국의 실질금리입니다. 즉 파란색이 실질금리가 튀어오를 때 원달러 환율이 안 튀어올랐다는 뜻은 한국이 그만큼 돈을 안 풀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대응할 만큼 돈을 안 풀고 긴축을 했다. 맞나? 2018년, 17년 보면 증가세 둔화, 전년도과 유사한 수준 유지. 이전에는 돈을 풀었었는데 여기에는 돈을 안 풀었어요. 한 3년 동안. 그게 이거예요. 반면 똑같이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는 얘들 돈 풀 때 똑같이 돈 풀었고 평균치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제가 귀찮아 숫자 검증 안 했다는데 사실 요즘 AI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뭐 어느 정도 흐름은 기본적으로 맞춰주니까. 그래서 이래도 환율이 통화량이 아니라고? 이래도 환율이 통화량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세 편을 통해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요 인플레이션화되고 실질금리가 하락 상태로 들어갑니다. 통화량 해직을 위한 자산 버블이 되고요. 금리 인상과 국채금리 인상으로 실질금리가 상승 상태로 또 전환이 되고 자산 버블이 붕괴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돈을 풀면은 국채금리가 튀어오르잖아요. 내가 이거 빼놓은 거 있나? 돈을 풀면 국채금리가 튀어오르잖아요.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는데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증대하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튀어오릅니다. 금리, 중앙은행 금리를 아무리 높여봐야 정부가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 튀어오르는 것보다 못 쫓아갑니다. 그건 아르헨티나니 뭐니 다 똑같았어요. 자, 그거 외에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방법을 얘기해볼게요. 저출산 고령화. 요것도 실질금리 하락 요인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고령층이 자산을 축적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너무 오래 살 거니까 이거 최대한 노후 대비를 해당하겠다. 저축이 증대합니다. 오래 살수록 은퇴를 위해서 더 많은 저축을 하고요. 그러면 자본은 공급되고 국채금리는 하락하겠죠. 굳이 이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동시에 소비 부족으로 GDP는 감소하고 디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소비는 적은 요런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흔히 스태그플레이션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투자 수요 감소, 금리 인하 요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것들 자체가 투자 수요도 줄여버리고 자본 공급은 늘려버리기 때문에 크라우딩 아웃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튀어오르는, 그럼 누구도 투자할 수요가 없어요. 근데 돈은 넘쳐 흘러요. 미국은 VC를 찾았지만 여기에 규제까지 때려 들어가면 답도 없어요. 저는 일본에 저 다시 고압 경제 하겠다는 거 저거 개지랄이라고 봅니다. 저건 청년들을 더 죽이려고 한 짓거리예요. 돈의 수요는 감소하고 돈의 공급은 증가하는 상태. 이게 실질금리 하락으로 인해 뭐 자산만 버블 내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자리도 안 나오고. 경제 성장률은 저성장을 가고 즉 디플레이션 상태가 됩니다. 디플레이션이니까 중앙은행은 다시 또 이제 금리를 낮추지만 자산 가격은 올라가도 금리를 계속 낮추잖아요. 한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은 대출 받아가 집 사기 더 편하네?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일본형 경제가 이런 구조죠. 이전에 있던 일본형 경제가. 그 저축 많이 해서 디플레이션 난다고. 근데 자산 가격 정확히 따지면 4대 문안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장기 자산이 계속 튀어오르는 거예요. 안전 자산에 속하는 거. 이런 게 크라우딩 아웃이 장기적 만성 동맥경화 상태가 되면 이 꼴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 체념하게 돼요. 나아가서 예민하게 이익을 계산하고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세금은 뿌린 돈 때문에 더더욱 올라가고요.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실패하게끔 설계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드디어 한국의 환율 상승, 자본 이탈, 인재 이탈이 장기적 구조적 하락이라고 왜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실질 금리는 앞으로 점점점 떨어질 테고 그만큼 부동산 가격은 점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한 언제까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지머니가 되니까 뭐 생산성은 없고 계속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시기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은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죠. 수출 국가에서는. 그리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만 달러를 가지고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즘 관세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근무하더라도 외국인, 정확히는 미국인 임원과 대화하면서 지내야 될 겁니다. 영어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 비용이 또 돈을 이렇게 푸는데 거래 비용 세금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에다가 별별 규제까지 튀어 만들죠? 인플레이션 만들어 합니다. 세금 만들어 합니다. 이런 거 만드는 족속이 지네들이 플랫폼 국가 5년 연속으로 해서 VC를 다 쫓아내놓고 이런 거 만드는 족속이 창업시대 어쩌고 저쩌고 짓거리고 있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박근혜 창조경제 그 스타트업 그런 거 박근혜가 만든 거다 하면서 다 죽여놓고 이제 지네들은 그거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온풀법 이런 거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요.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무조건 여기에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골 소도시처럼 됩니다. 한국에 보면은 옛날에 좀 한창 좀 잘 나갔던 시골 소도시 같은 거 있죠. 그런 형태처럼 한국이 그런 위치가 될 겁니다. 레거시에 있으면요. 레거시가 되고 이런 경제에 있으면 장기적으로 인생을 쉽게 체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엄이 죽었다는 거죠. 삶의 에너지가 죽어간다는 거죠. 자, 요거는 설명을 했고 국채금리도 오를 거 아니야? 자, 뭐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까? 인플레이션은 올라갈까?
경제 성장률 안 되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돈 뿌리는 게 세수 증가, 마찰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인플레이션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더더욱 떨어질 거고 실질 금리는 하락하게 되겠죠. 자, 아르헨티나도 국채라는 게 존재합니다. 10년물 이런 거 못 찾아요. 아르헨티나 1년물 국채가 30%입니다. 높은 것이 뭐 79%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뭐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어때요? 292%. 예. 자, 실질 금리가 올라갑니까? 하락합니까? 돈을 풀면 실질 금리는 하락을 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국채 금리 튀는 것보다 더 올라가요. 저것도 사회 가치나 있을 때나 하지 사회 가치가 아예 없게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화폐를 받아봐야 의미가 없으니까요. 쓰레기니까.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받는다고? 그래서 신흥국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한국이 10년물 국채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자, 돈 풀면 실질 금리는 하락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더 튀기 때문에 국채 금리 튀는 것보다. 이게 이재명이 한 호텔 경제학의 실전, 순환 경제를 이따구로 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고 있는 길이죠. 뭐 생선이 나와야 풀린 돈이 경제 성장률로 전환한 겁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 증시를 보십시오. 뭐 2024년 요 초쯤 했다고 봅시다. 보자, 일단 2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2배에서 이제 일단 3배 올랐고 4배 올랐네. 오, 5배 올랐고 뭐 이제 6배 올랐고 7배. 여러분, 그러면 뭐 아르헨티나 저기 사면 되겠네. 코스피 5천 그렇게 좋다는 좀 제발 좀 사라 이 자식들아. 뭐 어차피 살 돈 없을 테니까 답도 없죠. 이족습들 제가 뻔히 생각해보니 잉여 현금으로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네들 수령들도 전부 미국 주식 사는데 여기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트럼프를 끝까지 엿먹이는 파월. 미국이 지금 하려는 게 이거예요. 국채 금리보다 성장률 높이자. 그래서 뭐 마지막 뭐 지금은 이제 세금 완금을 지금 근로가정 세금 감면법 뭐 이런 거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정치적이죠. 정치적 감각. 마지막 소비까지 늘리면서 세금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수 포퓰리즘입니다. 관세 이렇게 번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2,000달러 드리겠습니다. 결국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시스템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거의 문제 차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관세 비용을 통한 체감 경제용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이죠. 기억하십시오. 세금도 정치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정치적이고 모두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플레이션 빼고 뭔데? 3.3% 실질 GDP 성장이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3.3%랍니다. 대단한 거죠? 한국은 될 것 같습니까? 성장률이 금리를 웃돌면 재정 적자를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데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려는 건 열심히 GDP를 펌핑하고 금리는 낮춰가지고 미국의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2027년까지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 열심히 돈 풀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 겁니다. 저게 자산들만 폭등을 하지 절대 잠재 성장률이 반등커녕 오히려 떨어질 거라는 걸 알죠. 왜? 마찰 비용이 증대할 테니까. 부동산 가격 저렇게 오르면 월세 오르죠. 그것도 마찰 비용이죠. 저거 생산하는 비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리 쌀 때 보통 던지는 거잖아요. 반복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정반대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한국은 사실 중국이랑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멸망할 겁니다. 어차피 자영업자들이니까 알 바 아니죠.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애국 방공 그런 자영업자가 있으면 그분에게 선제적으로 소비를 해주십시오. CPI 0%가 무슨 뜻이다? 우리 중산층 다 죽었어요. 크라우딩 아웃입니다. 크라우딩 아웃은 맞고 가야 돼요. 공짜 돈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습니까? 왜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때 미국은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자영업자, 문화예술 잡화, 서비스업 잡화, 언론 광고 잡화, 몰락 원년으로 2026년을 생각합니다. 중국이야 과잉 생산으로 이렇게 가능했는데 한국은 그냥 튀어오르겠죠. 중국은 과잉 생산으로 뭐 그래도 디플레이션이라 됐는데 한국은 튀어오르겠죠. 더 세게. 벌써부터 튀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규모 적은 국가들이 돈 조금 들어가면 팍 튀어올라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청년 세대 여러분들에게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인플레이션이 유리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요인이 외식 소비를 줄이고요. 고기를 사서 집에서 구워 먹고요.
온라인으로 소비하고요. 물류공학 디플레이션 이게 제일 잘 적용된 게 쿠팡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좌파를 죽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통화량 감소하면 또 디플레이션 되겠죠.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 이걸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거라고 믿는 좌파들에겐 주식을 사서 인증하라고 하십시오. 권하십시오. 장기 투자 자산 국가라고 믿는다면 믿게끔 좀 해주십시오. 제발 좀 말리지 마세요. 제발 1,000만 원을 사서 인증하라고 하십시오. 제발. 자, 이건데 끝까지 트럼프를 엿먹이는데 최선인 파월인데 다시 양적 완화하겠다고 했잖아요. 트럼프는 양적 완화에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걸 반대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다시 양적 완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인플레이션 올리겠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면 파월이 금리를 예전에 8.5%에도 고갑 경제를 동조한다면서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보다 금리가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 성장률이 낮을 때는 금리를 낮췄는데 지금은 낮추지 않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튀어 올라오는데. 자, 그래서 자본 비용을 최대한 높여서 트럼프를 엿먹이겠다. 엿먹이는데 금리는 동결시키고 양적 완화 돈 뿌릴게. 그래서 인플레이션 튀어 올라라. 인플레이션 잡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지 않는 다음 후대는 정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이 말은 아니면 재량적 금리 종전이 없었어야지. 이따구로 하는 방식이 없었어야지. 자기가 해놓고 저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정치적이었던 사람이. 그럼 지금 하는 짓들이 뭐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들의 거래 비용을 줄이거든요. 수수료를 특히 줄이고.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이제 최대한 하고 싶은 게 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과시킨, 그러니까 코인 억제를 통과시킨 지니어스 법을 최대한 무마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윗선에는 누가 있느냐? 연준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앙은행의 힘은 은행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코인 업계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CBDC 추구하고 지방 부동산 가격 올려서 지방은행 주담대 높여주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돈 푸는 배경이에요. 그럼 연준이 무슨 짓을 했는지 봅시다. 미국의 실질금리가 2000년대 이후 비슷할 정도로 평소보다 과도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때는 1강이었고 지금은 경쟁 중이잖아. 이때 이걸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러시아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터졌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지만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터키도 그렇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튀어오른 겁니다. 근데 미국은 중앙은행이 돈을 풉니다. 금리를 낮추라고 했더니 돈을 풉니다. 그걸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채 판매를 통해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자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인플레이션을 튀어오르게 요걸 높이려고 지금 현재 발버둥 친 거죠. 돈 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거래 비용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다른 쪽 자산 인플레가 증가해서 거래 비용만 더더욱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세금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수수료 같은 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축을 하는데 여기에다 돈을 푼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잘 잡았더니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 이걸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낮추고 싶고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고 여기는 계속 그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돈도 적게 쓰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고 있으니까 어디 절제를 해. 그러면서 이걸 낮추진 않고 여기에다가 돈을 뿌리는 겁니다. 야 설탕 먹어. 어디 지금 현재 어디 단식을 하고 있어. 설탕 먹으라고 돈을 뿌린 겁니다. 시장에다가. 그러면 이게 튀면요. 요것도 튀어요. 이게 튀면 요것도 같이 튑니다. 금리 안 낮추고 돈 뿌린다. 엿 먹으라고. 아 진짜 개쓰레기질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 제가 예전에 그래도 바이든 때는 되게 많이 견제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 그것까지 인정해준다 했는데 바이든 말기 때부터 한 짓거리들 보면은 그냥 자기도 동조자예요. 더 이상 지금은 곱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너 잘 되면 우리 은행 다 코인 업계에 먹히고 중앙은행도 이제 힘도 줄어.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시진핑, 바이든처럼 돈을 쳐 뿌릴게. 금리 올리면서 돈 뿌려도
인플레이션 튀는데 금리 고정시킨 상태에서 돈을 뿌립니다. 금리를 낮추라고 했더니 야 실질금리가 평소보다 높잖아. 자 이제 좀 낮춰도 되겠지? 안 낮추고 야 그 요 밑에 바닥을 올려버려요. 진짜 개지랄입니다. 개지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전의 QE는 장기금리형 하락형 QE입니다. 그래서 장기금리를 낮추는 형 QE였거든요. 지금 뭐 하냐면 단기금리 QE를 한답니다. 이게 뭐 이재명이 해가지고 국채금리 튀어오른 거 있죠?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 진짜 개양아치입니다. 개양아치. 일부러 이거 튀어오르게 하겠답니다. 내가 금리 중앙은행 금리는 조정하지 않는데 요걸 통해 가지고 단기금리 가지고 야 요거 튀어오르게 만들게. 와 이재명이 하는 거랑 이재명이 단기 채권을 지금 발행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방이 끼죠. 인플레이션이에요.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또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엿을 먹이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그럼 이제 결국 트럼프 행정부 하는 방법은 최대한 에너지 가격 낮춘 다음에 인프라에 최대한 돈이 가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해버리면 그냥 주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금이다. 저런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저거 금리 낮추고 난 다음에 저 낮은 금리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부동산 공급이랑 방산 공급해야 된다고요. 비용 들어갈 거 싸게 공급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세금이 더 막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막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금과 실질금리. 금과 달러는 반비례 자산인데 안전자산이 1위가 달러, 그리고 안전자산이 2위가 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으로 옮겨 타고요. 금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옮겨 타고요. 요거 이제 가지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금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이제 샀으면은 폭락에 대비를 해야 돼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팁스랑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상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로 의존하는 게 전쟁 기반 탈달러예요. 여기에 그냥 하나 플러스가 된 거예요. 전쟁 기반 탈달러를 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달러 인덱스의 결과로 나오는 것 뿐이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집니다. 반면 팁스는 뭐예요? 경제 운영이죠. 내부 경제 운영.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상승하면 달러 인덱스는 글로벌 부분이고 팁스는 미국 안에 내생적 부분이죠.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하마스도 이란 고위층도 도망칠 때는 달러를 빼돌리고 도망을 치죠.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달러 지수가 보면은 여기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부터 쭉 떨어질 때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전에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어땠는데? 달러 인덱스 올라갈 때는 금 가격이 안 오르죠. 그래서 축적된 가격만큼 통화량만큼 올랐다가 거기에 이제 저점을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쭉 떨어졌었기 때문에 금 가격은 쭉 올랐죠. 미국의 팁스 2% 이상부터는 금도 좀 위험시럽니다.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금보다 가치가 높아지는 시점으로 보면 돼요. 저는 2.5% 정도 생각하는데 이런 건 좀 앞으로 보는 게 나아요. 미국의 팁스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2% 이상부터는 추가 매입해서는 안 되고요. 2.3% 이상부터는 달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시장이 미리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금폭락 시나리오 보면요. 이 팁스가 2.3% 이상 되었을 때,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튀어 올랐을 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팁스를 상승시키는 것과 인덱스를 상승시키는 글로벌 요인, 요거는 이제 내생적 요인이고요. 요거는 글로벌 요인인데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고 달러로 천연가스 결제 만들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장시키고 요런 게 달러 인덱스를 상승시킵니다. 그럼 중고 통화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키고 화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26년 현재 달러 인덱스를 하락시키는 대신 팁스를 상승 우선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 수요로 금 상승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금이 괜찮습니다. 단지 언제 엑시스를 해야 될지는 대비를 해둬야 된다. 그래야 그때 움직일 수 있다. 근거 없이 그냥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야 라고 했는데 가치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요 정도까지 먹었으면 됐다라고 하면서 팔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표일 뿐이에요. 장기적으로 금은 뭐에 가장 상관관계 높냐? 미국 M제로. 왜냐하면 자산이란 건 기본적으로 축적돼서 장기 자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장기 자산으로 경향이 많이 커지는 게 달러입니다. 달러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듀레이션이 아마 거의 모든 자산 중에 제일 길 겁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무한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믿지는 않고요. 그래서 막대한 단기 채권을 통해서 통화량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을 겨우잡고 이제 자본 비용 낮춰달라고 했더니만 자본 비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쓰레기짓. 물가 고용 국제 수지 중 지금 국제 수지와 물가가 개선되니까 무슨 짓을 해요? 물가를 올려버리려는 짓을 한 거죠. 물가가 개선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냐? 다시 이걸 잡아야 되겠죠. 요건 계속 지속해야 되고 고용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불리할 테니까. 넓고 장기적으로 보면요. 화폐 전쟁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국가가 빠르게 실질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부채의 늪을 탈출하고 다들 부채가 있거든요. 중국도 부채가 넘쳐오르고 미국도 부채가 넘쳐오르고 유럽도 부채가 넘쳐오르고 이 부채의 늪을 탈출하고 적정 실질금리 상태를 유지하느냐 혹은 실질금리를 미친 듯 오려도 버티느냐 싸움입니다. 즉 그때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화폐 탈출이 끝나는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방으로 움직여야죠. 금의 폭락과 함께 탈달러를 한 국가는 심하게는 아마 자국 화폐를 잃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리얼 게임에 걸려있는 국가 간의 경제에서 걸려있는 화폐 전쟁의 칩이에요. 이 칩은 각국의 화폐를 잃느냐 아니면 전 세계 통화가 되느냐 이 두 가지로 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소식이 떴어요. 트럼프 연준의장의 쿠팡이사 케빈 워시 쿠팡이사 QE를 비판하던 사람이 지금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명이 되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이 떴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우리가 미국 주식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사야 될 때 금에서 넘어가야 될 때가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때쯤 되면 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